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적인 접근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아요. 일단 소송을 걸고 또 재판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절차적으로 딱딱딱 뭐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내가 예를 들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마을에 5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연대를 해왔다, 10년 동안 연대를 해왔다. 그것들이 쌓이는 효과들은 있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딱 변화하거나 뭐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 나오거나 하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적은 사람으로도 많은 사회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은 맞는데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죠. 그것이 승소했을 경우에도 그 절차에 들어온 사람들 개별적으로 몇 명만 뭐 금전적 권리 구제를 받고 끝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 법률적인 방식의 접근이 어떻게 운동 속에서 좀 함께 논의될 수 있는지의 시작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전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 소송을 전문가의 영역을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법정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판결 언제 나오는데 올해 말쯤에 나오는데 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절차가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그걸 일단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거를 우리 영역에서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부분에서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제가 좀 이게 그 참가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좀 인사를 나누다가 제가 느낀 감정은 좀 '선수들이 들어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이제 너무 제가 하는 것들을 차분차분 설명하기보다는 좀 이것들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들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일본은 지금 시민 사회가 많이 축소되어 있고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소송에 많은 것들을 기탁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작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피해자 한둘만 발굴을 하면. 그리고 뭐 가시적인 결과도 나오죠.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 한두 명을 모아서 소송을 하고 소송 지원단이라는 형태로 이제 운동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소송이 지면 또 다른 소송들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냥 운동이 근근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확대되기도 좀 어렵죠. 전장은 법정인데 법정이 대중운동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과 소수의 피해자, 그 피해자들을 지원한 소수의 좀 지원단 정도가 남아있는 운동이어서 좀 안타까운데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운동에서 발언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게 운동의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운동의 전부도 아니고 전체일 수도 없고 그렇게 내비두면 운동이 망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함께 운동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좀 그렇게 되는 시작이면 좋겠다. 강의, 특강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해마루라는 곳에서 있고요. 그 앞에 처음에 지금 사회 봐주시는 분께서 뭐 본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예, 저는 공익 전담 변호사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을 하는 변호사고 실제로 저의 시간에 적지 않은 걸 사건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수익이 많지 않을 때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잘 되겠죠. 또 한백평화재단에서 이사하고 있고요. 민변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TF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다 보니 물론 일반 사건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공익 사건들 중에서는 과거사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뿐만 아니라 제주 4.3 재심 사건들을 수행을 했고요. 또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이제 말씀드렸던 한백평화재단 그리고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평화구축센터에서 실행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결국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변호사가 된 건 35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8년 차 정도 돼서 변호사로서의 뭐 제 나이에 비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아직 10년 차가 안 된 변호사인데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좀 혹시 음소거를 누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평화단체에서 활동가로서도 있었고 또 일반 대학원 다니면서 좀 평화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 뭐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실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또 변호사가 돼서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마침 예, 변호사가 돼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의 문제나 아니면 전쟁과 관련된 사실 우리가 일제 강제 동원은 뭐 민족의 문제, 뭐 식민지의 문제로 보지만 위안부나 노무자 강제 동원 모두가 다 전시 동원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여성을 전장에서의 전시 성노예로 동원을 하고 또 뭐 점령지,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 군수업체의 노무자로 동원하는 건 이건 아주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모두 있었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안부 문제보다는 좀 근로자, 그러니까 노무자 강제동원 문제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뭐 미쓰비시나 아니면 일본제철 역시 전쟁 시기 때 조선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에 있는 군수 업체로 강제 동원되어서 강제 노동을 한 사건입니다. 다 전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제주 4.3이야 이제 국가 폭력의 문제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또 활동도 역시 좀 전쟁과 폭력의 문제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 발발 이전까지만 해도 뭐 전쟁은 다 옛날에 다 끝난 얘긴데 뭐 결국 뭐 이제 과거사 문제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전쟁이 과연 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느냐? 제3세계의 뭐 국제적인 분쟁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과연 우리가 전쟁이라는 방식의 국제 분쟁이 있겠냐. 게다가 이제 주권 국가가 부딪히는 방식의 고전적인 뭐 테러 아니면 뭐 인도적 뭐 개입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아니면 뭐 실패한 국가가 아니라 주권 국가끼리의 전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네, 사회가 확연하게 변했죠. 국제 정치와 국제 질서. 그래서 뭔가 전쟁과 폭력 또 학살 이런 문제가 사실 동시대의 문제 우리가 왜 베트남전 민간 학살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직접적인 교전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었고 그것이 진짜로 러시아에 의해서 벌어졌는지 그것이 민간인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또다시 국제형사법정 ICC에서 또 가려지게 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고 동시대의 문제로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란 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예, 오늘 강의의 순서는요. 1번, 2번, 3번으로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3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송 2020년에 제기되어서 아마 올해 안에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되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진행해 왔던 아니 1심 판결이 이제 곧 나겠죠. 그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소송을 하게 된 좀 배경 설명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은 배경 설명으로 준비를 했고요. 음, 저는 이 소송이 제가 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운동권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별거 없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어쨌든 내가 관심이 있고 고민이 있어 이 이슈를 열심히 하지만 이게 내가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특히 뭐 과거사 문제는 더욱 그렇죠. 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것이 국격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권이다. 우리의 평화고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장 사회적인 뭐 뉴스 가치에서의 우선이거나 아니면 최첨단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들은 분명히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사회나 사람들을 선택하기는 어렵죠. 무조건 내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전제한다고 해도 이 소송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라고 생각해요. 뭐 최초가 달리는 건 뭐 너무 당연한 문제일 뿐만 아니고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베트남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한 건 최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전 군인의 법정 증언도 최초고 또 곧 이제 의무현 티탄이 한국 법정에서 당사자 심으라면 당연히 그것도 최초고 최초의 판결이 곧 예정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러한 최초를 넘어서서 음,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공적인 기구에서 이 베트남전 민간 학살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정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절차 속에서 국가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뭐
뭐 진상 조사를 하지 않겠다 정도로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지금 이 절차에서는 국가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송이고 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회적 주목도나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보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야속할 만큼 좀 그래요. 어, 제가 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KBS의 여러 그 프로그램의 거의 담당자, 이제 팀장, 뭐 부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8월에 피해자가 한국에 직접 방문한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 최초다.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어떻게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에 입국하시고 법정을 준비하시고 법정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림도 있고 내용도 있고 또 막 설명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 있고 다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뭐 KBS의 여러 다큐 프로그램 다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할 거란 예상은 했지만 이게 다큐멘터리적으로 충분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제 어찌어찌 해서 지금 한 50분짜리 폼은 아니고 15분, 20분짜리 폼에 이제 신생 프로그램에서 관심이 있어서 KBS에서 이것들을 좀 이제 팔로우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현실의 벽을 느꼈죠. 이게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는 이슈구나. 나는 굉장히 좋은 다큐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소송을 좀 더 판결에 나오기 전에 또 알려야 되겠다 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좀 넋두렸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2018년 시민평화법정이고요. 어, 2015년부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이 사회적으로 좀 다른 국면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사실 뭐 사회운동이 있을 때 이렇게 국면이 있죠. 항상 이렇게 상승 국면에 있는 운동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시기 때 운동이 상승을 했다가 또 하강을 하고 하지만 또 그 하강한 국면에서 또 버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또 상승하는 국면이 있고요. 2015년은 그랬던 국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이 동일하게 2015년을 베트남전의 뭐 2단계, 3단계, 뭐 2라운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럼 왜 2015년이었을까? 예, 피해자의 최초의 방안이 컸던 것 같아요. 음, 2000년부터 공론화가 됐지만 사실 피해자가 한국에 최초로 방안을 해서 직접 무언가 피해자의 얼굴로서 목소리로서 한국 사회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직접 방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느꼈죠. 아,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법률가들은 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았어요. 2000년 당시에 뭐 개별적인 법률가 몇 명들이 좀 조직을 해서 그 이후에 단체에 좀 참여하는 건 있었지만 조직적인 참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피해자의 방한 이후에 법률가들이 좀 그 보도, 그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죠. 민변에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건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구수정 박사님한테 트위터에 DM을 보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인데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구수정 박사님이 DM을 주시고 그러면서 막 구수정이란 사람이랑 내 연락을 했다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 기존의 운동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과 연락을 드리고 의사를 나누고 연대 이렇게 좀 듣고 배우고 연대를 하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2라운드 그리고 법률가들의 조직적인 결합을 상징하는 게 2018년 시민평화법정인데요. 이렇게 오신 다음에 민변 변호사들이 평화기행을 떠납니다. 이건 저희끼리 갔던 평화기행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몇 분의 피해자들을 만나고 좀 간담회를 하면서 근데 저희들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소송으로 어떻게 풀어볼까라는 고민들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이 의료 행위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처럼 법률가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와 관련된 소송이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국 운동이 앙상한 상태에서 소송만 시작하면 그냥 그 소송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 고립되기 쉽고 그냥 몇 명의 변호사들이 피해자 대리 받아가지고서 그 소송하고 쿵짝쿵짝 하다가 지고 이기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고 운동을 풍성화시키는 방식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되
대중적인 여론 환기와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운동으로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롤 모델이 2000년 국제 여성 전범 재판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건데 제가 일본 롤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민간 법정, 사실 민간 법정은 구속력이 없죠. 연극이라고 누군가 비판해도 사실은 뭐 그 비판이 한 90% 정도 타당합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연극이고 그 연극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연극이죠. 운동으로서 연극인데 연극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2000년 국제 전범 법정 같은 경우는 이게 위안부 법정이었는데 90년대에 일본에서의 위안부 소송들이 다 져요. 예외적으로 이기는 건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이제 대세를 바꾸지 못하고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 특히 이제 뭐 남한에 있는 여성들, 일본 가서 일본 시민사회의 조력과 일본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했는데 다 집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일본 활동가들 또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내가 현실의 법정에서 졌지만 이 현실의 법정에서 진 걸로 끝날 거냐? 아니다. 우리가 법정을 세우자. 현실의 법정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우리의 법정을 세워서 우리의 법정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분노와 현실 법정에서의 이제 패배가 좀 결합해서 이 법정을 만들죠. 뭐 당연히 시민평화법정 오셨던 분들도 꽤 있는데 저희는 피해자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 초청이 60여 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였고 사실 일본에서 일본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줬던 거죠. 이 60여 분의 분들을 이분들이 혼자 올 수 없잖아요. 그분들의 통역, 그분들을 조력해 주시는 분들까지 와서 거의 행사 자체가 뭐 1000명, 2000명 정도 규모로 5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행사 자체만. 이틀하고 중간에 하루 쉬고 이때는 뭐 별도 행사하고 또 이틀하고 법정만 4일을 했던 행사이고 뭐 그 앞뒤로도 굉장히 많은 사이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가해국의 수도에서 피해자들을 모시고 가해국의 책임을 묻는 법정을 저희가 좀 롤모델로 해서 서울에서 가해국의 수도 서울에서 피해자들을 모시고 가해국의 책임을 묻는 법정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것이 법률가가 참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 운동,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의 시작으로 좀 해보자. 법률가들의 영역으로서. 그래서 일단은 최초의 현지 조사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베트남에 가서 많은 언론인들이 뭐 보도도 하고 또 연대 활동들도 진행이 됐고 또 평화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기간에 여러 활동들도 진행이 됐지만 법률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들을 듣는 과정들은 최초였던 걸로 제가 확인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이 뭐 대단해서 이렇게 뭐 최초의 법률가 조사라고 이렇게 명명까지 하냐? 지금까지 베트남 갔다 온 사람들 뭐 10번 갔다 온 사람들 뭐 5번 갔다 온 사람들 많은데 당연히 그렇죠. 네, 또 불구하고 어쨌든 소송에 제출될 진술 증거를 받는 건 좀 다릅니다. 공격적인 질문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한 교차 작업들이나 그분들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속 검토 작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법률가의 조사가 이제 2017년에 민변 변호사 6명이 현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는 좀 제안을 드려서 이때 이제 세계 시민단체가 민변과 베트남 평화의료연대 그리고 한배평화재단 이 세 개의 단체가 예, 제안단체로서 한국 시민단체들에게 좀 같이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변 대회실에서 시민평화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고객에 지금 평양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오셔서 잘 들어주셨고 좋은 질문과 제안, 방향 설정 같은 것들도 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평화법청 그래서 이제 발족을 했고요. 2017년 11월에 현지 조사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국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일 동안 진행되는 평화법정에서의 뭐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이제 시민평화법정 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사진들이어서요. 이렇게 김영란 전 대법관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는 이석대 당시 변호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인하 교수 이렇게 세 분의 재판부를 모시고 법정을 진행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연인원 한 500명 정도로 카운팅하고 있고요. 이렇게 폭리마을의 응우엔 티탄 그리고 하미마을의 응우엔 티탄
두 분의 원고로 시민평화법조에서 두 개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참전군인 인터뷰, 그리고 이제 뭐 한겨레 기자 고경태에 대한 증인 신문. 저는 이 법정에서 뭐가 좋았냐라고 하면 시민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셨던 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원고석에 있었던 응우엔 티탄, 두 응우엔 티탄 분에게 아주 큰 힘을 전달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갈등이 뭐가 있었냐면, 어쨌든 이 문제에 또 저는 이 문제의 좀 특징이자 한계, 어, 피해자와 이 운동을 조력하는 운동 그룹과의 거리가 멉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죠. 당연히 베트남 안에서 운동 조직이 만들어지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한국에 있으신데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력하거나 지원하는 그룹이 아예 없고 일본에만 있다면 거리가 먼 거죠. 이건 물리적인 거리가 먼 것이 위안부 운동의 한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한국은 사실 이 운동의 시작부터 한국 사회 민주화 이전부터 80년대에 한국의 여성 운동가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당시 뭐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진술을 듣는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사실 일본과의 연대도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한국의 위안부 운동은 사실 초창기부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같이 성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죠. 베트남 피해자분들이 계시고,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 운동이나 과거사 청산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갖고 있었던 활동가들이 이제 그분들과 지금까지도 연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그분들의 생각과 의사를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식들이 또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라는 게 좀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은 언어, 일본어와 한국어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몇 활동가 분들의 이제 언어적 능력에 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시민평화법정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21일, 22일.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재판이었어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아침 11시부터 밤 6시, 7시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5시간, 6시간, 7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재판이어서,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중간에 뭐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좀 피해자분들 오래 만나셨던 분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신 상태에서 연세도 있으시고, 게다가 이제 한국말로 진행되는 법정 안에서 이분들이 어, 그렇게 오래 앉아 계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즉, 이분들이 혹시 어떠한 뭐 좀 게 있다면 숙소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어, 법률가 그룹들은 이 재판의 주인공이시고 이 재판의 원고신데, 그 원고가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고분들이 재판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근데 그건 좀 무리한 요구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이 원고를 위한 재판이고 원고가 청구한 재판인데, 비록 이게 원고가 이 재판의 자리를 장시간 비우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만약에 피곤하시다면 잠깐 법정 옆에 있는 휴게실에 계시는 건 어떠냐. 숙소에 가서 쉴 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원고에게 물어보자. 두 응우엔 티탄에게 여쭤보자라는 거였었는데요. 여쭤봤어요. 피곤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셔도 됐고, 여기가 아니라 숙소에 돌아가셔도 그건 가능은 하다. 하지만 저희 마음으로는 좀 계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것들이 다 기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탄화주머니께서 진정으로 여기는 자기 법정이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자기 법정. 잠깐 쉬시다가도 밖에서 박수 소리나 혹은 조금의 마이크 소리만 나오면 바로 나오셔서 내가 봐야지. 내가 이 절차를 다 기억하고 목격해야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통역을 해주는데 다 알아듣겠어. 다 알 수 있어. 그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와닿아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국말로 진행되는 이 법정에서 사실 이분들이 얼마든 소외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게다가 재판이란 절차 자체가 사실 당사자보다는 변호인들이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객체화되기 쉽죠. 그런 가능성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좀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그러지 않으셨고 본인의 법정이라고 생각하셨고 예, 무리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예, 단 1분도 피곤하다, 쉬고 싶다라는 얘기 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예, 이분들이 진심 어린 박수와 경청을 하는 모습이셨어요. 그런 기운이 느껴졌고 저도 앞에서 봤을 때 그랬고 타나주번님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자세로 말씀 들어주셔서 그 기운으로 이 아주머니들께서 힘과 기운 또 이 재판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어, 주도적 마음 같은 것들을 갖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판결 선고 이루어졌고 예, 긍정적인 판결 결과가 나왔고 또 타나주머니께서 내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정말로 기뻐하셨고 예, 자신의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돌아가서 내가 한국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들을 위령비에 전달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판결 주문이고요. 이런 판결이 났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제가 까먹고 있어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나서 사실 이건 구속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도야 좀 이루어졌겠지만 사실 이 재판이 선고됐다고 그래서 뭐 한국 정부가 뭔가 큰 입장의 변화가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좀 바람을 탔죠. 좀 동력을 타서 우리 조금 더 높은 방식의 문을 두드리는 노력들을 해보자. 그래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정말 이 개별적인 서명, 주소를 담은 청원을 해보자라는 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103명이 2018년에 시민평화법정에 참여했던 두 의무인 티탄을 포함한 피해자 103명이 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4일 거의 1년 만이죠. 조금 더 이거는 제도적인 청원이죠. 이전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사회운동이었다면 좀 대중적인 사회운동, 사회 행사였다면 이거는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청원법이 정한. 청원법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청원인을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했고 이 청원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의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한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생존자들에게 찾아와 사과를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공식적인 청원 절차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103명의 피해자들은 사과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싶다. 우리는 대부분 6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서 발생한 전쟁 범죄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진상조사와 사실인정, 공식 사과와 공식 선언,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해줄 것을 바란다. 이렇게 4월 4일에 청원서를 접수했고 요 두 탄아주머니가 요 두툼한 청원서를 가지고 이제 했고요. 요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이 이 청원서를 나와서 받는 장면입니다. 이 청원서를 받으면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다만 뭐 앞에는 뭐 형식적인 얘기고요. 다만 요청하신 뭐 피해 인정 사과를 위해선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지만 대한민국이 사과할 수 없어요. 지금 국면에서는. 공식적인 진상조사 절차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 결과 한국군에 의한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면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서 의견 표명과 권리의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꽤 장시간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사과하라라고 요구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 사실 사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주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게 뭐 범죄 사실을 공식적 문서에 남겨두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확인을 위해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만큼 점프를 하는 거예요. 한국군에 의한 한국 측 단독 조사가 아니라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는 뭐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자국군에 의한 범죄 행위가 문제 제기가 되며 심지어 뭐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니라 광범위한 방식의 전쟁 범죄가 문제 제기되고 이게 뭐 저거 20년 가까이 문제가 제기되고 피해자들이 계속 일관된 지수를 하고 있으면 한국군이 당연히 그 작전을 수행했던 뭐 작전을 수행했던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또 공식적인 작전 수행 기록 같은 것들을 맞춰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군 측 자료가 혹시 있다라는 게 여러 차례 뭐 두면 예산을 통해서 미군 측 자료를 좀 가져오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과의 공동 조사가 필수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조사를 못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한국 정부와의 공동조사 그렇지 않죠. 일본이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심지어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일본은 93년도에 고노다마를 발표했을 때 일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그리고 일본 측 이 한국의 피해자분들 얘기 쭉 듣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 보고서 군에 의한 개입이 확인되었다라는 방식들로서 언급을 합니다. 예. 냉정하게 보면 93년도에 일본이 보여줬던 모습에 비춰봐도 사실은 근데 이게 좋은 핑계죠. 어쨌든 베트남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사실인데 그걸 핑계로 우리도 조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양국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방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사건들의 진실이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의무인데 그 의무를 지금 수행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진실이 확인될 수 있기를 그걸 왜 기대해요. 네. 다시 보니까 열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가 없구나를 좀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 국방부 답변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좀 꿈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그래도 이게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제주 4.3이나 광주 5.18 같은 경우는 또 그랬고요. 실제로 제도적인 진척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더 진일보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와 희망이 있었는데 사실 예, 베트남전 민간 학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국방부 답변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청와대에 좀 그랬어요. 이게 국방부가 낸 답변이냐 아니면 청와대에서도 이 답변을 확인했냐 VIP가 지금 이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 집요하게 물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예, 청와대에서 검토가 끝나서 청와대에서 릴리즈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낸 거고 예, VIP에서 보고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더 기대할 게 없구나. 소송은 사실 가장 나중에 할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소송은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소송도 그래요. 가장 불리한 방식이죠. 공적인 진상조사 중에서 소송의 방식이 가장 불리한 진상조사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하기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고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청구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는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죠. 얼마나 쉬워요?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는 게. 게다가 이 민간인 뭐 과거사 특히 이제 어, 군경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집단 학살이 대부분이고 집단 학살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지 않는 것들이 사실 디폴트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공권력에 의한 살인, 강간, 상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이것이 공권력에 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어렵죠.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권이 바뀌는 걸 넘어서서 그 사회가 민주화되고 권위주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야 사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10년, 20년 지난 이후에 뭐 10년, 20년이 뭐예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만 해도 2000년이 되어서야 특별법 만들어지고 어, 뭐 과거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진상조사되고 그 다음 소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만 해도 반세기가 넘어서 진상조사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국가 기구에 의해서 겨우. 근데 이건 지금 국가 기구에 의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갖고 있는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장 불리한 절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절차를 하염없이 늦출 수는 없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게 시민평화법정의 목표이기도 했고요. 또 사실 피해자들이 고령이신 상황에서 또 어쨌든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과연 언제 할지에 대한 것들이 좀 막연한 상황에서 음, 준비가 되는 대로 소송을 하자라고 해서 시민평화법제 끝난 다음에 1년 반 정도의 준비 기간, 대리인단을 좀 추가로 모집하고 또 법정에 제출을 하기 위한 증거 가공. 이게 고경태가 쓴 참전 군인들의 인터뷰다라고 그 신문 기사 제출하면 그거 증거로 신빙성이 높지 않아요. 이거는 고경태 기자가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참전 군인께서 제1중대 제1소대 소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들만큼의 증명력이 법정에서는 그 증거로서의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경태 기자를 통해서도 직접 그 참전 군인을 만났을 때의 녹취를 달라. 그거를 녹취를 푸는 속기사의 도장이 찍힌 방식으로 풀어서 녹음 파일과 같이 제출을 해야 사실 증거가 되는 거죠. 법정에서 인정되는. 그래서 법정 제출을 위한 증거 가공 등을 거쳐서 2020년 4월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의 이제 기자회견이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탄화주머니와도 이제 화상 연결을 해서 소감이 어떠시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예상하시냐 이런 것들 좀 여쭙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때라 좀 모실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또 소장 접수했을 때 한번 모시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그건 좀 어려웠고요. 이게 이제 소장의 내용입니다. 원고는 응우엔 티탄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법률상 대표자가 이제 그 당시 추미애 지금 이제 한동훈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청구 취지인데요. 손해배상 청구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겁니다. 권리관계는 어떤 권리관계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권리관계죠. 그러려면 뭐가 전제되느냐? 사실관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것에 따른 권리관계, 손해배상 채권을 이제 원고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피해자에게 3천만 100원을 지급해달라.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왜 3천만 100원이냐면 이게 3천만 원 이하면 판결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해야 판결문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천만 100원은 저희가 판결문을 받기 위한 사실상 최소한의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탄화주머니께도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동의해 주셔서 3천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제 뭐 100원 소송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당연히 그 탄화주머니가 겪으신 고통이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명분은 있겠지만 저는 100원 소송으로 우리의 주장의 순수성을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요. 피해에 걸맞는 액수를 청구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십억 청구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판결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돈 3천만 100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소장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이 소장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뭐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거고요. 이제 원래는 제가 소장을 같이 보면서 소장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좀 소장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왜 폭리 사건을 했는지 시민평화법정에서 사건 두 개 했잖아요. 폭리 사건도 하고 이제 함의 사건도 하고 폭리 사건이라는 건 1968년 2월 12일 오전에 폭리라는 마을에서 벌어졌던 학살입니다. 한 7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살해당한 사건이고요. 당시에도 이건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이 학살이 벌어진 직후에도 베트남에서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꽤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 참혹성, 잔혹성, 규모 또 같은 것들이 이제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야? 게릴라와 게릴라가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들을 흔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건 이 직후에 여러 가지 벌어졌던 내용들을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베트남 민중들이
한국군이나 혹은 미군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들을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돼요. 정말 이 직후부터 이 마을 주민들의 분노와 이 문제에 대한 고발과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이 당시 기록들에서 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왜 폭리 사건이냐, 결국 왜 폭리 사건을 하였느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범죄,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은 증거가 없는 게 디폴트예요.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 말에 있는 사람들이 싸그리 다 죽었는데 누가 증언을 해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와서 이거 지금 뭐 여기 시체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법정에서 인정되기 어렵죠. 직접 학살하는 것들을 보지 않았잖아요. 음, 게다가 이게 공문서로 남겨져 있을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진짜 폭리 사건은 아주 예외적으로 원고의 입증 책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증거들이 예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만약에 폭리 사건이 없었다면, 예, 사실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국가배상 소송의 방식으로서 도전해보거나 시도해볼 생각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100% 패소다. 의미 있는 사건을 하는 걸로써 만족하다. 저는 공개 사건은 사실 그 정도 수는 넘어선 것 같아요. 오히려 소송을 했다가 지면 거 봐라, 증거가 없지 않냐, 사법부도 민간인 학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백래시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공익 사건들은 물론 이 문제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소송인데 법률가들 막 이제 늦게 들어와서 한 3, 4년쯤 활동하고서 이거 소송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소송했다가 패소하면 저도 그건 운동의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폭리 사건은 아주 예외적으로 증거가 있었어요. 이거는 소송을 할 만한 만큼의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는 운동이 만든 증거였습니다. 참전 군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던 한겨레의 노력과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유대 관계를 맺어왔던 운동의 노력들이 쌓여 있었고, 또 미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던 그런 내용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지금 어떤 절차가 있는데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9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증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자와 피해 지역의 일관된 진술, 특히 피해자가 당시 상해를 입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는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원고가 됐던 것들도 저희에게는 입증을 위해서는 아주 유리한 것이고, 피해자를 구조했던 분이 사실 이번에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삼촌인데요. 그 사람은 학살 직전에는 없었지만, 학살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현장에서 바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시거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너희 마을이 지금 한국군이 들어와서 학살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마을 근처까지 왔다가, 학살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학살이 끝나자마자 폭리마을로 진입을 해서, 그 지금 정말 내장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는 원고를 확인하고, 그 원고를 미군 헬기에 태워서 자신의 부인에게 이 아이를 좀 잘 돌봐달라고 했던 그 원고의 삼촌도 이번에 같이 한국에 오셔서 증언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직접 살인 현장을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 직후에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진술을 듣고 또 원고의 상해 같은 것들을 확인했던 분이 같이 오시는 거죠. 여러 진술들이 일관되고 한국의 공식 문서로서 확인됩니다. 이거는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이 학살당했다고 이야기했던 그날 그 현장에서 작전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 그 현장에서 작전을 했다는 공적인 기록, 그리고 그 작전을 했던 마을에서 그날 학살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나아가 그 작전을 한 부대의 간부들이 우리 부대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는 자백을 했어요. 사실 이건 진술 증거 중에 가장 증거 가치가 큰 거는 불리한 진술입니다. 내가 불리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했다, 우리 부대에서 있었다라는 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 그걸 자백이라고 그러는데, 피해자 그 가해 부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자백이 있었고, 이것이 단순히 2000년에 한겨레 21에 실렸던 걸 떠나서 직접 법정에서 당시 이 일대대 일중대 이 소대에 있었던 분이 우리 중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학살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증명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월 미군 조사 자료, 이거는
작전 직후에 이미 이 사건이 너무 이례적이고 한국군이 민간인 지역에서 이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군이 바로 조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한국군이 어,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민간인 학살이 끝난 직후에 미군이 바로 폭리마을에 진입을 해서 피해자들을 후송시키고 헬기에 태우고 또 그곳에 있는 사진들을 찍습니다. 이게 소장 51쪽 이하인데요. 제가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미군의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미군 자료를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뜯어서 아마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회가 되면 이 소장도 한번 공유하면서 이 소장을 한번 독해하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진술서들이 있습니다. 이 진술서가 하나하나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해서 정말 이 진술서가 1번부터 12번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학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학살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주월 미군이 이 학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그 직후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진술을 다 봤습니다. 오블리, 실비아, 시크레트, 보온상병 그리고 당시 같이 들어갔다는 남베트남 민병대까지 이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했고 핵심은 이제 본상병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예, 이렇게 직후에 들어갔을 때 찍혔던 이 아이들이 총상을 입고서 피를 흘렸던 사진들 또 이렇게 마을이 불탄 사진들 이렇게 시신이 잿더미에 묻힌 마을 주민들 그리고 가슴에 도려진 채 아직도 살아있는 여성들 예, 학살의 끔찍한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이 아주 일관되게 한국군에 의한 작전 이후 들어가서 찍었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본상병이 찍었던 내용 중에 좀 뭐라 그럴까요? 섬뜩하다. 이게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시체가 무더기로 있는 곳에서의 본상병에 목격했던 거 뭐냐면, 만약에 총을 난사했다면, 주변에 있는 나무에 총이 맞아서, 그러니까, 총탄의 흔적들이 이 나무나 아니면 이 흙 같은데, 주변의 흙에 많이 흩어져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아주 근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무장했는지, 이 사람들의 나이, 연령대, 성별, 표정 같은 것들을 확인한 아주 근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한 흔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이건 민간인 학살이죠. 이게 게릴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위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격한 거다라는 진술이 전혀 타당하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찍은 본상병이고 예, 생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제 마을 입구에 도랑에 이제 시체들이 묻혀져 있는 모습들이고요. 예,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은 증거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는 재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1968년 2월 12일에 학살이 있었고 주민들이 죽었어. 그것까지 부인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이 베트남 공기관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누군가가 여기서 학살을 한 것 같아요. 사진도 있으니까. 근데 과연 이 주체가 한국군인지는 너희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있니? 라는 거죠. 이제 응우의 티탄이 오실 겁니다. 응우의 티탄의 진술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제 피고 대한민국이 캐 물을 건 당시에 너를 쐈다고 네가 본 사람이 한국군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너를 쏜 사람이 한국군인지 한국군 복을 입은 남베트남 아니 북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인지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인지 아니면 북베트남군인지 더 나아가서는 북한군인지 정규 한국군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한국군 복만 있으면 다 한국군이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원고가 다쳤다고 하는데 그 다친 게 1968년 2월 10일 폭리만에 다친 게 맞냐 이런 질문들도 할 겁니다.
이 법률관계 쟁점들도 있고요. 뭐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어디까지 왔냐? 2020년 4월에 소장을 접수했고요. 뭐 법률적인 쟁점들을 주고받는 절차들이 좀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몇 번 연기가 됐습니다. 아예 재판이 못 열리던 시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절차는 일단 참전군인 유진성 선생님께서 이 폭리 사건을 직접 그러니까 폭리 사건을 수행한 부대의 부대원이셨던 유진성 선생님께서의 증인께서 이게 직접 법정에 나오셔서 위증해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시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얘기할 경우 위증해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시고 증인신문을 해주셨고요. 또 고경태 기자 또 나와서 이렇게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제가 봤을 때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고 당사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원고의 삼촌이자 당시 원고를 구조했던 응우엔 득저이의 신문인데요. 이거는 2022년 8월 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신문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지금 두 차례 준비를 했고, 또 한 차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한 번 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두 분 다 저희가 보통 한번 신문 준비를 하면 6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좀 두 분 다 학을 뛰셨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계속 하냐 하셨는데, 아마 좀 곧 익숙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도 아마 그 뭐 법정하기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문을 잘 요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절차는 이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한 PT를 하는 절차. 그러니까 이 신문 절차 한 번, 그리고 이제 PT라는 절차 한 번 하면은 사실은 소송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내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할 땐 것 같은데요. 청와대 청원,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 소송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특별법 발의의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겨우 그 발의 조건 10명 국회의원을 맞춰서 진상조사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할 의원들을 찾지 못해서 좀 고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입법부에서의 논의죠. 그리고 또 유엔 인권 절차에도 청원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것들은 이제 PT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절차들까지 해서 제도적인 영역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을 2012년부터는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들은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뭐 했죠. 근데 이제 이건 청원의 핵심은 이제 답변을 받는 건데, 좀 좋지 않은 답변을 받아서 이 청원이 뭐 물론 운동이라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다 쌓여 나가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청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특별법 발의는 뭐 발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공일 수는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사실 발의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엔 청원 절차도 보내긴 했지만 아직 뭐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입장의 변화라는 건 뭐 정부의 입장이 변하겠죠. 한국 정부의. 그리고 아직 성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마 PT를 만들다가 이거 다 못 만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뭐 제도적인 절차는 문제 해결의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일 수 이지만 효율적인 수단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 운동에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건데, 음, 당연히 이것과 함께 이것만으로 사회가 바뀐다? 인식이 바뀐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양심적 병역법 운동이 있어요. 뭐 제가 평화주의 영역에서의 활동들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심적 병역법 운동. 내가 다른 사람을 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게 제도적으로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나오고 제도도 만들어지고 기구도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대체복무, 물론 현역 복무의 2배 복무인 아주 징벌적인 방식의 대체복무지만 그래도 감옥에 가진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형사처벌에서 대체복무가 만들어지고 그걸 하는 방법이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냐, 양심적 병역 거부, 평화주의 신념, 총을 들지 않겠다는 양심, 신념이 과연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납득되고 지지받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약했던 거죠. 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과연 이걸 위헌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냐? 형사처벌이.
그렇지 않은 거죠. 안타깝고 여전히도 그래서 운동이 할 게 많이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전 인간학살 영역도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 여전히도 막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 정도지만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기 그지없고요. 또 여전히도 뭐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전쟁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수적 피해다라는 담론도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서 하는 것들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전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담론을 확장시키고 또 말 그대로 특정한 영역에서 해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가 끝이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전승하는 과정들은 또 사회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뭐 있는데 일단 저는 뭐 제가 벌인 판인 요 2022년에 제기된 국가배상 소송에 좋은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당장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줌 강연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 이제 그 함께 좀 질의응답하면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얼굴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소거도 해제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늦은 시간 이렇게 함께 주셔서 좋은 강의해 주신 임재성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변호사님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눴는데요. 이후로도 이제 김명우 회원님, 노경희 회원님, 그다음에 박진용 회원님, 황유민 회원님, 김기현 회원님, 회원님, 안진우 회원님, 아까 정재봉 회원님도 예,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 다 같이 뭐 인사하기는 그렇고 손 흔들어 주시고 네. 네. 일단 그 요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듣고 그 몇 분의 좀 질의응답 이렇게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뭐 질문이 아니더라도 오늘 강의에 대한 뭐 느낌이나 감상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그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한 그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건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가 배상 소송 이런 국가 간 소송으로 어떤 그 실제적인 성과를 얻었던 선례가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선례가 있냐?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은 사실 가장 나중에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소송에 들어온 피해자들만 구제받는 형태라 통상은 이제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으면 이제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가해국이 만들든 아니면 피해국이 만들든 사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가 이걸 진상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상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한국 정부랑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포괄적인 조약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좀 포괄적인 협상들을 진행했던 형태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때 중국은 좀 뭐 그냥 이제 뭐 일본으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받지 않고 그냥 사과를 받는 방식으로 이제 퉁을 쳤는데 가장 오히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로는 민간인 학살은 아니지만 전시 동원, 그러니까 노무자 동원.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해 노무자 동원이 사실 지금 뭐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부터 이루어진 소송인데 일본에서 다 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소송을 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2012년에 판결이 뒤집혔고 2018년에 그게 확정이 됐죠. 그래서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나를 일본으로 속여서 혹은 강제로 끌고 갔고 일본에서도 처음에 공고와는 다르게 험한 노동을 시켰고 임금도 주지 않았고 감금한 상태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근로를 자유로 그만둘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라는 게 불법 행위가 다 인정이 돼서 예, 그 손해배상을 받게 된 판결이 있었죠. 사실 이것도 좀 전시 강제 동원 인간학살은 아니지만 이게 당장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판결을 통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가 파탄났다 어쩐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판결로서는 인정이 된 거죠. 피해자들이 그럼 배상 받았냐? 이제 판결이 나고 나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서 기업들의 배상을 가로막고 또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이 판결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샘플이냐, 좋은 사례냐라고 보면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겠지만 냉정하게 당시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거의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도 베트남이든 한국이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절차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소송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의 진상규명이죠. 네,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승소한다면 두 가지의 파열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뤄둘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정부가 뭔가 이 문제에 대한 좀 조사를 진행하겠다. 일단은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그런 방식이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일단 폭리 사건의 모든 피해자나 모든 유족들이 다 소송을 집어넣는 방식. 근데 후자는 아름답지 않죠. 후자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전자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기획소송이 있잖아요. 피해자 한 명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이 소송을 하는 건 아니죠. 피해자 한 명이 3천만 100원을 받으면 이게 이기는 거다 끝난 거다가 아니라 이건 기획소송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판결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강제동원, 제가 말씀드린 강제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은 원고가 4분이에요. 이게 저희 선배들이 시작해서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인데, 일본 제철에 끌려갔던 피해자분들이 뭐 수천 명 단위죠. 일본 제철이 당시에 이제 그 전전에 일본 전쟁 범죄를 수행하고 있었던 일본에서 국책 그 제철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수천 명의 조선의 젊은이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4명만 피해자겠어요. 근데 그 4명이 어쨌든 원고를 통해서 이게 판결이 나면 한국과 일본에서 요 식민지식의 전쟁 범죄에 대해 좀 다르게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좀 말씀이 길었는데 이거는 기획 첫 번째 전쟁 시기의 인적 피해에 대한 소송과 인정되는 판결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동원 판결의 사례가 있다. 두 번째, 소송만으로서는 사실 인정이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원고 한 명, 아주 소수의 피해자만을 가지고 하는 기획소송이다. 그리고 폭리 사건의 사실만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해도 우리가 이긴다 해도 결국 사법부가 인정한 건 폭리 사건 한 건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학살들이 있는데 그 학살들은 과연 어떻게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또 과제들이 한참 남아있죠. 어떻게 보면 좀 파열구를 내는 도구로서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이야기 좀 하실 분? 네. 좀 시민평화법정에서 좀 이사장님으로 그 당시에 또 말씀하셨던 정태환 회원님 뭐 질문이나 또는 오늘 강의와 관련된 뭐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민법정 당시 저는 이사장 아니었고요. 네, 이사장님은 정재봉 선생님이 이사장이셨고 저는
그 대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막연한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참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시민법정이 끝나고도 그때 오셨던 이제 두 분의 타나 주거니 이런 분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한번 전해드린 적 기억이 있어요. 그 실제로 어떤 배상금이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시민법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뭐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법정에서 어떤 나온 결과들이 실제로 이제 법률적인 어떤 해결을 시도를 했을 때 실제로 피해자들 사이에서 어떤 다른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광주에서 이제 근로정신대 이제 그 그죠 미쓰비시 예, 예.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이 소송에서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이제 그 배상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내적인 어떤 문제도 많이 뭐 발생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현재 어떻게 대처들을 하고 계신지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일단은 사실관계 하나, 저도 이제 광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시민 모임이나 뭐 제가 하고 있는 강제동원 소송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광주에 계시는 뭐 시민단체나 변호사님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는데 여기는 이벤트가 생길 수가 없는 게요. 아직 돈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쯔비시 중공업이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이행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이벤트가 생길 뭐가 건덕지가 없고요. 첫 번째로 돌아가면 그렇죠.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사실적인 걱정과 좀 원칙적인 걱정을 좀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은 이후에 불행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희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제주 4.3도 하고 있으니까 제주 4.3 같은 경우는 좀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배보상 문제는 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의사표현이지만 그 사람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인권 침해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고를 시켰으면은 당연히 그 해고가 부당하면 원직 복직을 시키고 그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누군가 죽였어요, 국가가. 이걸 어떻게 그 사람 다시 되살려낼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 그 상처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금전적인 배보상은 뭐 법률적으로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원칙적이고 사실상 뭐 유일무이한 피해 회복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적인 수단에 대해서 돈 말고 사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사과가 진정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 사과와 함께 자신이 부담을 지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도 일본 정부의 부담으로 한 배상금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 그런 건데요. 뭐 그게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당연히 너무나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사과와 책임을 지는 주체의 진정성은 사실 그런 방식으로밖에 하긴 할 수 없고 그건 뭐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서 다 그렇죠. 일반적인 뭐 우리가 심지어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사실 그 사람의 사과가 진정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손해배상금을 주는 건데 자, 여기까지가 좀 원칙이고요. 근데 뭐 어떻게 지급할 건가라고 했을 때 제주 4.3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공동체적 지급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체적인 지원을 했죠. 그래서 4.3 평화공원, 평화기념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멋있게 크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짓고 뭐 위령시설 같은 것도 잘하고 또 이분 뭐 생존자분들에 대한 의료 지원 같은 것들도 좀 하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집단적인 지원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들을 확인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개별적인 방식의 이제 배상금이 이루어집니다. 사망하신 분들은 9천만 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차등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희생자의 결정이 이루어진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개별 배상이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금전을 수령하신 이후에 피해가 발생한 아주 나중에 그런 금전을 수령하신 이후에 그 금전 때문에 뭔가 뭐 가족 간의 갈등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면 사실 그거는 그 금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그 개별적이 갖고 있는 뭐 자신의 가족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건 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법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확실히 좀 명쾌한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해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변호사님은 어떤 승소율, 평균 승소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자꾸만 저를 약간 저는 지금 제가 여기 했던 선생님 잠깐만 이거 갑자기 또 약간 좀 흥분하는 필요는 없는데 저 이거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 이거. 네. 예, 뭐 과거사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승소리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사건은요, 좀 의사들 많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기는 사건들이 오면 사실 이기는 거예요. 또 지는 사건들이 오면 사실 지는 거고 그 중간에 경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승소율 그 치과 가면은 뭐 이빨 다 살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상태에서 와야 살리는 건 살리는 거고 죽이는 거 죽이는 거지만 죽든 치아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는. 그래서 안 되는 사건들이 오면 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해서요. 예, 뭐 사실 승소율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사건들을 얼마나 이겼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건들을 이제 그 사건들이 간판이 되는 거죠. 예, 예. 저는 요거는 요 두 번째 사건은 꽤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사실 재심이 안 된다는 게 지배적이었었는데 재심을 되게 했죠. 그런 했던 사건이라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이제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수행을 해서 4년에 걸쳐서 결국은 이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이고 그게 이제 입법으로까지 좀 연결된 사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운이 좋았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운이 좋았던 사건이지만 어쨌든 제가 수행했기 때문에 승소율은 뭐 밝히기 어렵다. 하지만 과거사는 이긴 사건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기현 회원님은 오랜만에 이렇게 여기 평연에서 뵙는데요. 뭐 간단한 뭐 소감이나 또는 변호사님께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도 그때 이제 그 서울에서 열렸던 평화법정 때 찾아가서 그때 봤었는데 아무튼 이제 물론 이제 광주에서 근로정신대 문제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제약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해자와 또는 가해자 당사자 간의 그런 골들이 좀 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임재성 변호사님이나 뭐 우리 근로정신대 활동하시는 뭐 변호사님들 보면 항상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평양 회원들도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제 앞서 그 서두에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몇몇들이 선수들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 사실은 그 저희 회원이 300명이 좀 넘죠? 그런가요? 정확히 이사장님? 300명이요? 네. 회비 내시는
후원 300명 회원 합치면 300명 넘죠. 네, 아무튼 조금 넘는 것 같아요. 300, 한 3, 40명? 예. 그 이제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한의사 선생님들 또 치과 스태프 또 그 의료계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다만 이제 의료를 매개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주로 있고 또한 이런 이제 그 뭐 의료 봉사 이 의미만이 아닌 평화 연대적인 의미도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그런 인식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 또 이 줌 강의의 특성상 서로 피드백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님이 좀 아쉬움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변호사님의 그 좀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이사장님 한 말씀으로 해서 오늘 일단 평화 강연은 공식적인 평화 강연은 이제 마무리하고 변호사님 보내드릴까 하고요. 이후로 회원님들과 들어오신 오랜만에 보니까 담소 시간이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좀 마지막 뭐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줌 강의를 꽤 이제 줌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간이하고 간편한 건 있죠. 근데 이제 줌의 특징이 이제 보통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저도 줌 강의를 들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교묘하게 이제 비디오 꺼놓고 막 그러고 있긴 한데 사실 뭐 내용이야 뭐 소송을 하고 있고 요 소송의 증거가 뭐가 있고 뭐 어떤 절차들을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홍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심 기대는 내심 기대는 예, 이때 좀 많이 와주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법정은 영상 촬영도 안 되고 기록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엔 응우엔탄이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생전에 가장 오래, 가장 길게, 가장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제 느낌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법정에서 진술을 하실 예정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는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그랬으면 좋겠고 거의 80에 가까운 분이신데 사실 저희도 이분 모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모셔서 말씀을 듣자. 이 기회 아니면 또 언제 모시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같이 오시니까 또 오시는 거죠. 단독으로 오시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 모시는데 실제로는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정에 오시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구조예요. 그래서 하지만 또 법정이 크지도 않습니다. 참 힘들죠.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와주셔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는 어쨌든 이분들이 오시고 가시고 또 일주일 넘게 한국에 체류를 하시는 과정들이 또 다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또 모으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제가 이선영 선생님 통해서 그런 것들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과거사에 대한 피로도 있어요. 지금 저는 사실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가 아주 깊게, 그러니까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아주 동의하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은 이미 한국 사회는 과거사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제도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광주 5.18이 언제 망했냐? 광주 5.18과 관련돼서는 1990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광주와 관련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희생자가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쭉 풀어지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1980년 광주가 90년대에 보상 법률 만들어지면서 공동체가 다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때 뿌려진 돈으로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뭐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보상을 하는 것이 잘못되느냐, 금전적으로 배보상을 하는 것이 문제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 사이 어디쯤에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절차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많이라는 표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족분들이 이제 그런 절차 속에서 뭔가 권리구제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부모가 희생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로서 이제 내가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이제 뭔가 꽁돈이 생기는 것 같은 방식의 표현들이나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많이 보여지는 것도 많고, 또 큰 돈이 생겼을 때 가족이 깨지는 것들도 제가 누구보다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제가 9천만 원 받아들인 할머니 딸이 그 돈을 다 갖고 가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제가 딸한테 지금 전화를 해서 협박해서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어머니는 아픈데 딸이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인 거예요. 어머니는 당장 그 돈이 필요한데. 그럼 그렇게 불법적으로 1년 넘게 구금이 되셨던 분에게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거냐. 괜히 배상해서 딸이 다 돈 갖고 홀랑 튄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과거사 피로도가 있죠. 50년 전, 70년 전, 지금 이 베트남 전 사건도 너무 이 과거에 있는 사건이 지금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것들도 있지만 결국 운동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은 어떻게 보면 20년의 운동은 있지만 제도적인 방식의 도전은 이제 갓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일말의 성과가 있고 또 그 성과에 따라 사회가 또 바뀌면 또 이게 지금의 가지고 있던 피로도가 아닌 또 그때의 그러한 시도들이 나름의 변화를 가져왔구나 하는 또 평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소송도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인사드렸지만 그 베트남 평화로운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법률적인 입장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많이 이렇게 쉽게 결합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 강의가 정말로 이렇게 저한테는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전 모두 발언에서 해주셨던 소송이라는 것이 운동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입장도 조금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8월 9일 날 또 이렇게 봤더니 화요일 날인데 시간을 좀 내고 싶은데 이제 하여튼 그때 가서 최대한대로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만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 한번 나눠보면서 서로가 부족한 면도 채우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피해자분들 오셨을 때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임재승 변호사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